뉴욕 증시는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은행들의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다 유럽 금융안정기금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유로존 우려가 완화되면서 2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1달러 86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한 전월 대비 1.1%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원유 등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 적자가 799억 달러로 27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월간 재정 적자는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석입니다. 미국 증시 이 자체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베이지북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그 속도가 문제겠죠. 유럽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각각 상승장 속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양호한 흐름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일단 작년 말 이렇게 최고치를 이제 계속 경신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그 글로벌 전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말할 때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악재 중에 하나가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런 해법이 이제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는 일단 그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또 뉴욕 증시를 좀 연초 초반에 좀 이렇게 흔드는 모습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국채 발행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국채 발행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월 초 가장 큰 핵심이 유로존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한 4대 한 6 정도로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국채 발행 자체가 성공을 만약 못 이룰 경우에는 유로존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악재가 좀 한 번 터지면서 다시 또 작년 5월 정도의 수준으로 좀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포르투갈 국채가 좀 성공적으로 좀 발행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슈가 좀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 많이 보였는데요. 네네.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때보다도 좀 더 하향했던 6.3%대 금리가 좀 나타나면서 네. 시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왔지만은 반면에도 이게 ECB 같은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그런 자금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시장 자체는 이렇게 독립적인 포르투갈에 대한 국채 발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려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이슈가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도 네네. 3대 지수 모두 다 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도 일단 안정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던 게 네. 시장의 큰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일단 많이 보여집니다. 네. 하나하나 재료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가장 큰 재료였던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채 발행은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많이 성공했던 그런 모형을 좀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이 좀 많이 컸던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사실이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 포르투갈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 이슈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재정 위기에 대한 그 불을 껐다는 이유지 아직까지 재정 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도 지금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외부적인 자금 수혈이 어느 부분 좀 진행돼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많고요. 쉽게 말해서 IMF에 대한 외환 차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앞서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네.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포르투갈 당국 자체에서 가장 큰 불을 일단 껐다는 정도로 많이 해석하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불을 좀 먼저 이렇게 연초에 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도감 자체가 좀 많이 커서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지북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미국에서는 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베이지북이 지난번에 발표됐던 베이지북도 일단 경제 회복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많이 탔다라고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 좀 굉장히 호전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대신 그 조건을 달았던 게 이게 향후에 경제 회복 속도가 만약에 나타날 수 있으면 네. 고용 회복이 먼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용 회복에 대한 조짐은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다라는 게 지난번에 나왔던 그 베이지북의 큰 모토였으면 이제 이번 베이지북의 모토는 좀 약간 바뀐 게 있는데요. 일단 네. 고용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게 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경기가 많이 확장을 했지만은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다소 이렇게 많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은 그런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좀 나타냈고요. 일단 뭐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 자체가 만약에 안정을 찾아가면 고용을 첫 번째로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조업에 따른 그 고용 부분이 이제 일시부분 좀 고용이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고용 완화에 따라 가지고 개인 소득들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올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유통이라든지 소비재, 쇼핑 쪽에 지출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유통 소비재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시에 대한 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많이 해석되고 있던 게 네. 시장의 특징인데요. 일단 연준에서 뭐 이렇게 단어적으로 좀 많이 해석을 많이 하면 연준에서 경제가 일단 완만하게 좀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당하고 그다음에 성장 자체가 좀 많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시집게 말해서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의 경제 전망 자체를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도 좀 이렇게 모멘텀을 많이 좀 이어갈 것이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반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언급을 약간은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는 잠재적으로 아직까지는 회복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전망이고요. 최근 보면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최근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글로벌 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중층에 대한 그 부동산 가격의 그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데 글로벌 부동산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많이 회복세를 좀 많이 못 나타내는 게 네네. 시장이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화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베이지북에서 그렇게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지북 이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우려는 분명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도 아직까지 이 잠재력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통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뭐 인플레 우려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미국의 수입 물가가 또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수입 물가, 수출입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가장 컸던 게 수입 물가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일단 연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또 하나의 화두가 될 만한 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부분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날 우려가 좀 많이 높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조업 회복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물가 지수들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높아져 있다 보면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반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일단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 발표됐는데 시장이 예상치가 한 1.2였는데 일단은 발표치가 한 1.1% 정도 상승했는데요. 일단 좀 완만하게 좀 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는 좀 많이 일단은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악재성 그런 논란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네네.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출입 물가 자체도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나고 있는 자체에서 이렇게 좀 그런 어떻게 풀이를 좀 찾고 있는데요. 네. 일단 준비한 그 수출입 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차트 자체도 지금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좀 압박을 많이 받아오다가 지금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출입 물가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많이 찾아가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수출입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자체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대두되지 않고 있다. 네. 향후에서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갈
찾아갈 거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향후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이렇게 해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이 재정 적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27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재정 적자 폭은 줄어서 그나마 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경기 부양을 좀 이루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적자 부분 자체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자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풀었던 게 좀 사실인데요. 일단 일부 금융 기업에 한해 가지고 자금 해소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시티은행 쪽에서 일단 자금 해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려할 게 아닌데요. 일단은 경기 부양을 많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단 자금 회복 속도가 좀 이렇게 많이 지금 완만해지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적자 부분 자체가 27개월째 뭐 적자 부분이라 그러면 좀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인데요. 일단은 그만큼 정부 자체가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좀 많이 했다는 걸로 해석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 재정 적자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돼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누적 부분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제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흐름 자체를 좀 많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2.2% 상승을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도 좀 지난주에 비해서 한 2.2%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그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타났는데 특히 뭐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그 모기지 신청에 대한 만기가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연초에 다시 한번 더 재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리파이낸싱 부분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아직 주택 시장에 대한 그 회복 부분 자체가 뭐 최근 뭐 지난번에 발표됐던 뭐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그 판매 지수 같은 거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혼조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어떻게 뭐 올해 그 정부가 세제 혜택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올해 오바마 정부가 그 미국의 주택 시장 자체를 좀 어떤 정책으로 펼쳐 나갈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그 향후 전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게 나중에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 쪽으로도 이게 현재 이렇게 발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정책은 지금 아닐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도 실제적인 이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예상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일단 오바마 정부의 올해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 자체가 발표될 때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면서 분석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티모시 가이트나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시장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그 위안화 절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유일한 길이 되는데요.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그 긴축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이 한번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좀 그 중국 입장에서 가장 컸던 게 가격 결정력에 의한 수출이 가장 컸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져 버리면 가격 결정력이 좀 많이 이렇게 해소되는 부분도 나타나고요. 아직까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부분이 글로벌 그 소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품질 부분이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위안화 절상을 거듭 촉구함에 따라서도 일단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가이트너 장관이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올 초에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는 계속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일단은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들이 이제 회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환율 부분 자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일단 미국하고 중국 특히 위안화하고 달러와 더 나가서 유로화에 대한 그 환율 그 부분 전쟁도 어떻게 보면 소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전쟁도 올해까지도 계속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이게 정부에 대한 그런 그 압박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뉴스로서 이제 체크될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 상황 종합을 해봤습니다. 유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급등이 했습니다. 포르투갈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 내용과 함께 유럽 금융 안정기금 확충 논의가 또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럽 증시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는데요.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3대 그 대표 주가가 모두 다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률 자체가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크게 좀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한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 자체를 가장 큰 악재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유럽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할 거고 네. 또 반대로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다시 한 번 대두될 때마다 또 유럽 증시는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올해도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많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로존 자체에 오히려 올 초부터 이제 유로존 자체에 오히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좀 먼저 터져 나왔던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에 나가서 일단 유럽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안정 자금에 대한 그 기금 형태로 지금 이제 마련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작년에도 좀 계속 논의가 됐지만 이제 올해야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 자체가 빨리 그게 기금이 좀 이렇게 확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재가 어떻게 보면 그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좀 이렇게 네. 잠재적으로 좀 많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한 번 더 발행돼가지고 시장의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런 자금 수혜라든지 그런 부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좀 많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뭐 제조업 경기라든지 특히 뭐 은행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은행 지수들이 이제 포르투갈 국채 발행 때문에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유럽 증시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대신 이제 유로존 자체에 대한 그 이슈 자체가 워낙 이렇게 큰 이슈고 또 이렇게 많이 잠재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올해 계속 뉴스로서 많이 이제 터져 나올 건데 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을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네, 유로존에서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이 독일 총리 역시 유로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놓았고요. 여러 가지 활발한 의견도 교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91달러 86센트. 네, 한번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 내용 살펴보죠. 네, 올해 초에 들어가서 다시 또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상품 시장이 좀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이 이제 반대로 이제 달러화가 좀 많이 약세를 나타내며 따라 가지고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가는데요. 한 75센트 0.8% 정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91.86달러의 국제 유가가 마감했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인데요. 일단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 자체도 좀 사상 최고치로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시장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멘트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는 향후에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유가는 91.86달러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에도 온스당 1,385.8달러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더 0.1% 상승하는 그런 힘을 좀 많이 보였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국채 발행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0.99달러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80.04로 마감했던 게 시장의 상품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수지, 생산자 물가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될 그 중에도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예상치가 소폭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최근에 그 고용 부분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반증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큰 지수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1월 네. 무역 지수와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12월 그는 PPI가 이제 발표될 PPI 생산 물가 지수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가 소폭 예상치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역 수지 자체적으로 일단 분석해 봤을 때는 다른 어떻게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에 대한 그런 수지가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자체는 크게 이렇게 변동을 좀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도 좀 보합 수준을 좀 나타낼 거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전망하고 있는 게 예상치에 좀 소폭 이렇게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표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예상해 봅니다. 경제 지표 잘 살펴보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예멘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예멘을 방문하기는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클린턴 장관은 두바이에서 오만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예멘을 방문했습니다.
5시간의 체류 시간 동안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과의 면담과 타운홀 미팅 등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클린턴 장관은 타운홀 미팅에서 예멘과의 1차적 관계는 대테러 업무 수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양국 간의 관계를 대테러 군사협력 지원을 넘어 정치, 경제 협력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예멘에 대한 미국의 비군사적 지원 규모가 2008년 1,700만 달러에서 2010년 1억 3천만 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군사적 지원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클린턴 장관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멘 정부는 성명에서 예멘은 안보 및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양자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포르투갈이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의 국제금융설 논란은 크게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1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8,125억 원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주재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는 포르투갈은 외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외부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포르투갈은 그동안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조만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란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이날 발행된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상했던 7%보다 낮은 6.719%, 4년물 국채 금리는 5.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6.8%, 4년물 국채 금리는 4.04%와 비교하면 단기 채권 금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투갈이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데다 중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 등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예정된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금융불안 진정 여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옛 소련식 야권 탄압이 횡포하고 있습니다. EU 및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올해 74세인 류치나 할립 할머니의 딸과 사위는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KGB에 의해 붙잡혀갔습니다. 할립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손자 다닐 사니코프에게 부모가 긴 여행을 떠났다고 둘러댔는데요. 이제 3살 된 외손자마저 KGB가 고아원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울먹였습니다. 다닐이 외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고아원에 갈지는 이달 말 결정됩니다. 신문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방식은 옛소련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옛소련에선 부모를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는 법에 따라 고아원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다닐의 불행은 아버지 안드레이 사니코프가 대선 후보로 지난해 선거에 나섰다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시위에 참가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드레이 외의 나머지 야권 대선 후보들은 벨라루스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려나거나 아직 구금돼 있는데요. 안드레이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해 카친스키 전 대통령 내외와 폴란드 고위 관계자 등 모두 96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러시아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친스키 전 대통령 내외와 폴란드 고위 관계자 등 96명은 지난해 폴란드 정부 소유 여객기를 타고 가다 러시아 서부 스몰렌스크 공항 활주로 부근에서 추락해 모두 사망했습니다. 구소련의 주간항공위원회 타차냐 아노디나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조종사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고 관제소의 거듭된 지시를 무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아노디나 위원장은 특히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조종실로 들어와 조종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블라식 공군 참모총장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주요 승객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카친스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블랙박스에서 카친스키 전 대통령이 직접 착륙을 명령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위원회의 알렉세이 모로조프 기술 책임자는
조종실의 녹음에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았을 때 카친스킨 전 대통령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가 난리칠 것이라는 말이 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주재 대사관 등 유럽에 있는 튀니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수도 베른 주재 튀니지 대사관에 방화 시도가 있었으나 소방관들이 즉각 진화에 나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뉴스통신에 따르면 튀니지 대사관 건물에 누군가 인화 물질을 투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방화범을 찾기 위해 수사 중이며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는 튀니지 출신 이주민 사교클럽 건물이 방화범의 공격을 받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오스트리아 경찰 대변인은 이번 방화 시도가 현재 튀니지에서 진행 중인 시위 사태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는 물가 인상과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정당 조직인 헤즈볼라와 그의 연합 세력 장관들이 동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레바논 정부는 붕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이끄는 야권 그룹 소속 장관 11명은 유엔 레바논 특별재판소의 조사와 관련 항의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 2월 친서방 정책을 펴다가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가 의문의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는데요. 이 암살 사건과 관련해 야권 그룹은 유엔 레바논 특별재판소가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엔 레바논 특별재판소는 하리리 전 총리의 암살 사건에 헤즈볼라 간부 2명에서 6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헤즈볼라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의 당이란 뜻의 헤즈볼라는 2009년 총선에서 친서방파 여권 그룹에 패했는데요. 그 이후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의 아들 사드 하리리 총리가 이끄는 여야 통합정부에 참여해왔습니다. 쿠웨이트 총리가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했습니다. 걸프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나셰르 쿠웨이트 총리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연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나세르 총리는 말리키 총리를 만나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배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라크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2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유엔의 배상 결정에 따라 분기별로 석유 수출 소득의 5%를 쿠웨이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까지 130억 달러의 배상금을 쿠웨이트에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해상 경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인데요. 쿠웨이트 해안 경비대는 지난 10일 이라크 어선이 자국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발포해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민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 경비대원 1명은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경찰서를 상대로 차량을 이용한 자산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 25명이 사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이 경찰서를 향해 돌진했으며 비은 폭발로 국경 경비대 대원 17명과 민간인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번 폭발로 경찰서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부근의 모스크와 초등학교도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폭발 당시 현장 부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들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부상자도 17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폭발은 파키스탄에서 당일 발생한 폭발 사건 중 3번째로 이에 앞서 파키스탄 북동부 페샤와르에서 2건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3건의 폭발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는 날 맞춰서 일어났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순방이 나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치 콜랜드 머리가 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돌연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페스터 판사는 주치 머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붙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페스터 판사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예비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 20여 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는데요. 이날 예심에서도 잭슨의 시신이 검시했던 LA 카운티 수석 검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치 머리의 부주 위로 말미암은 과실치사가 잭슨의 사망 원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로저스 검시관은 잭슨이 주치 머리가 방을 비운 사이 스스로 프로포폴을 주사했을 수 있다는 주치 측 병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는데요. 페스터 판사는 또 이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치 머리의 캘리포니아주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머리는 2009년 6월 잭슨에게 프로포폴과 진정제를 투약한 후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머리는 잭슨을 사망하게 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살 소년이 굴 요리를 먹다가 자연산 진주를 발견해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초등학생 브라이스 호자는 지난주 할머니와 함께 이탈리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엄지손톱 크기의 진주를 찾아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진주가 실제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에 거래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굴 요리에서 진주를 발견할 확률은 25,000분의 1로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는데요. 밥을 먹다가 진주를 찾은 운 좋은 소년이란 별명으로 유명해진 이 소년은 최근 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돌인지 알고 싶다가 이가 부러질 뻔했다며 유쾌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식당의 주인 역시 굴 요리를 수십 년 동안 만들었지만 손님이 식사 도중 진주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운이 좋은 손님 덕분에 레스토랑까지 유명해져서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습니다. 한편 이 소녀는 이 진주를 팔지 않고 반지로 만들어 할머니에게 선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밤 도로를 질주하던 포르쉐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차체가 두 동강이 나는 끔찍한 사고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사고의 충격은 대단했으나 운전자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는데요. 이 사고는 폴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은색 포르쉐 한 대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 소년이 포르쉐를 몰고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르쉐 본네트 부분과 나머지 반 차체가 절단돼 1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추돌의 충격을 가능케 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긴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던 1억 4천만 원짜리 포르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폐차장으로 옮겨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민머리의 미스 아메리카가 탄생할까요? 수상 여부를 떠나서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이 더 빛이 납니다. 7살 때부터 시작된 심각한 탈모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미국의 20대 여성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스 아메리카 결선에 출전할 예정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스 델라웨어주로 뽑힌 카일라 마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아름다운 몸매까지 갖춘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신체적 약점인 탈모를 가졌습니다. 희귀 질병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원형 탈모증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을 거의 잃은 건데요. 마텔은 미스 아메리카 대회 예선인 미스 델라웨어주 선발 대회에서 3번이나 가발을 쓰지 않고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대회에서 탈락했고 가장 자연스러운 가발을 쓰고 4번째로 출전해서야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마텔은 결선에서 민머리를 드러내려고 했으나 협회 측의 조언으로 가발을 쓰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숨기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탈모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화성 여행에 지원한 사람이 무려 400명 넘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민간 자금으로 편도 화성 여행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공개 모집했는데요. 그 결과 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화성 여행 상품은 한 번 가면 평생 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편은 비용 문제로 제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주인이 지구에 돌아오지 않고 그 행성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 신청자 중 한 명은 신청서에 자신은 고독과 잘 어울리고 장비를 잘 다루며 화성에서도 잘 정착해 살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갓 태어난 오렌지빛 원숭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멸종 위기에 놓여 그 탄생이 더없이 신비로운데요. 미국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아기 원숭이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눈부시도록 밝게 빛나는 오렌지빛 털을 자랑하는 이 원숭이들은 바로 멸종 위기에 놓인 황금사자 타마린 새끼들인데요. 희귀한 외모에 아직 이빨조차 나지 않은 아기 원숭이들의 보기 드문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주 서식지인 이 황금사자 타마린은 무분별한 남획과 계속되는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브라질 등 일부 지역에만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개체수 증가를 위해 미 동물원 수족관 협회가 1997년부터 특별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 공개된 새끼 타말린 원숭이들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상요 2말, 마른 강의 물고기가 침으로 서로 입을 적셔준다는 뜻으로 특히 부부간의 지극한 사랑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이 사자성어에 걸맞는 한 부부의 감동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갑자기 쓰러진 아내 곁에서 3년 동안 노래를 부른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감동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위환 씨와 숭위한 씨가 바로 그들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후 의료진으로부터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말로만 듣던 식물인간이 됐는데요. 장 씨는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찾아가 돈을 얻고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성이 통했을까요? 식물인간이 된 지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은 장 씨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난 후 부인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이후 귀여운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에만 매달리다 거래 부진의 덫에 걸렸습니다. 집값의 안정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정관 외우 및 재산 형성 문제 등으로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아 내정 12일 만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이 유럽 재정안정기금 채권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1,000억 원 규모 이상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장 10여 년 전부터 저소득 서민계층을 도와온 민간 서민금융기구들이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2009년 미소금융 출범 이후 지원금이 끊겨 사업자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 300명을 선발해 연간 3천만 원씩 2년간 총 6천만 원을 지원하며 노벨상 후보자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썩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매매도 잘 되지도 않고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에만 치중하다 보니 거래 부진에 덫에 걸렸는데요. 집값 안정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이 과정에서 거래가 위축된 것은 물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전셋값 폭등 현상도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폭증한 탓입니다. 네. 참여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에 발목을 잡혔다면 현 정부는 멈춰버린 집값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인데요.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책과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죠. 참여정부가 고삐 풀린 듯이 치솟는 집값을 잡느라 묶는 데 주력했다면 네. MB 정부는 처음에 이제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 활성화보다는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 회복세는 12월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이 결국 매매 위축에서 발생된 현상인 만큼 해법 역시 전세시장 자체보다는 매매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특단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데요. 일단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4,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거의 5조 원에 달할 만큼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어도 그 금액의 20, 30%의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에서 늘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네. 대형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회원사들 즉 건설사들이 올해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주택은 17만 8,701 가구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나 정부의 재정 적자들 등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살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사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정동기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번 인사 시스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청문회 전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다. 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의 뜻을 밝히며 한 말인데요.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해 불거진 의혹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역시 검찰 출신답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정 후보자는 특히 자신의 결백을 강조라도 하듯 회견장에 남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네. 국민께 송구하다며 반복해서 머리를 숙이면서도 할 말을 해야겠다는 등 사퇴회견에서는 정말 드물게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건데요. 네.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문곡직하고 나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말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네. 대통령께서 지명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문회에 나설 기회조차 박탈하느냐. 네. 이러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당 안팎에서는 4.27 재보선, 내년 총선 또 대선을 앞두고 당과 청와대가 좀 각계약진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당장 FTA, 한미 FTA 국회 비준이나 각종 정책 조율 과정에서도 좀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로는 조무재 전 대법관과 안대희 대법관, 이명재 전 검찰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성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럽 시장의 안정이 조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또 유럽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중국과 일본 차례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존심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중국에 묻혀가고 있는 영향력 내지는 그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화요일, 엊그제죠. 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EFSF, 유럽 재정 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국인 일본이 일정 비율을 사들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로존 공동 발행 채권을 1,000억 엔 규모 이상 매입하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전체 규모의 한 20%가 넘는 수준인데요. 일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 국채 매입을 통한 자금 지원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건데요. 네. 무엇보다 일본의 유럽 채권 매입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서 선심을 쓰며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높인 중국과 좀 암묵적인 경쟁에 나선 셈인데요. 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외환 보유액 2위이자 경상수지 흑자국인 일본이 유럽 위기를 나몰라라 하면 아무래도 중국에 좀 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민간 서민 금융기구들이 요즘 들어서 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미소금융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한마디로 지원이 미소금융에 좀 쏠리기 때문인데요. 네네. 국내에서 최장 10여 년 전부터 저소민 서민계층을 민간 쪽에서 돕고 있던 각종 기구들이 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9년 발족한 신나는 조합을 비롯해서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복지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을 반납한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소금융이 출범하면서 후원금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이들로서는 좀 독자적으로는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앞으로도 좀 난항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미소재단의 그 복지사업자 좀 하부로 들어간다고 해도 좀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실제로 미소재단의 지원 조건에는 대출 상환율을 95% 이상 유지해야 되고 또 매년 대출 재원의 2%를 복지사업자 자체 자금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부가 이 노벨상 수상자 기대되는 사람들에게 후보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300여 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지원되나요? 네. 일단 될성 부른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보고 지원한다는 네.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 300명을 선발해 연간 3천만 원씩 2년간 총 6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입니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젊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20, 30대 연구 결과로 수상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절반 정도였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석박사나 박사후 과정 때 좀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성과를 좀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과다한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학업 시간마저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연구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노벨 생리의학상 분야의 노벨상 프로젝트는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11년 업무계획에서 유망한 젊은 의과학자들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하루빨리 노벨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과학자와 의사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준희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plus.sentif.c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출발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사항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료가 상당히 많죠. 구체적인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